얼마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만의 일이었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 제가 적발했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들의 행위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4살로 여러 개의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쉬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매장 관리할 것이 많아서 정신없을 때가 많죠. 지금은 전문 직원을 한 명 고용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은 제가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무인 매장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장을 준비하던 중 2층에 무용학원이 있어 공사 소음 때문에 양해를 구하려 갔다가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너무나 아름답고 수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죠.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녀에게 접근했고 없는 시간도 억지로 쪼개며 그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용학원 원장님이신가요? 저는 매장을 오픈하기 전 2층 학원에 들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최윤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1층에 무인 매장을 준비 중인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계기가 되어 저는 계속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 달 정도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키 170cm의 무용을 배운 덕분에 군살 없는 몸매와 계란형 얼굴, 큰 눈과 오뚝한 콧대를 자랑하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상형 그대로였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저도 태성 씨를 좋아해요.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달 뒤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을 해야 할 시기에 아내의 직업 때문에 무리한 동작을 하다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 애가 저의 애인지도 장담을 할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내의 친구 김진영 씨 덕분입니다. 김진영은 무용학원의 선생님이자 아내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도 매우 예뻤고 동양적인 이목구비를 지닌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고전 동화 속 여성 같았습니다. 김진영의 남편은 대형 건설사의 해외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해외 출장이 잦아 한 해의 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은 혼자 집에 남아 외로움을 견뎌야 했죠. 그녀는 자주 SNS에 셀카를 올리곤 했는데 그 사진들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긴 했지만 댓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김진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영이 불쌍하지 않아요?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아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러게 말이야. 혼자 있는 게 힘들긴 하겠지. 요즘 SNS에서 봐도 기분이 좀 다운된 것 같더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를 한번 째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어? 김진영한테 관심 있나 보네. 어떻게 내가 기회를 한번 줄까? 둘이서 한번 어떻게 해볼래? 아내는 농담이었지만 순간 저는 김진영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농담처럼 들린 그 말이 어딘가 깊게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김진영을 도와줄 수도 있지.
저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아내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살짝 집으며 대꾸했습니다. 진영이 동의한다면 괜찮아. 그런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순간에는 그저 가볍게 넘겼던 대화였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김진영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의외로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태진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바닥이 엉망이 됐어요. 수리업자를 부르긴 했는데 혼자라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진영은 수리업자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 김진영은 마치 남편이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 행동했고 저는 순간 그녀의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완료되었지만 부풀어 오른 바닥마루는 내일 교체해야 한다고 수리업자는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김진영은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먹고 가라며 권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했기에 저는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김진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태진 씨 얼굴에 먼지가 많이 묻었네요. 화장실에서 좀 씻고 가세요. 저는 먼지를 닦아낼 생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간단히 씻고 갈게요. 그러자 김진영은 곧바로 남편의 옷을 찾아주겠다며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도 많이 더러워졌네요. 그냥 여기서 샤워하고 가세요. 제가 우리 남편 옷 몇 벌 가져다 줄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씻기로 결심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탁 바구니 위에 김진영이 방금 갈아입은 속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진영의 남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김진영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태진 씨. 옷이 많이 작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남편분보다 제가 키가 좀 더 크다 보니 작네요. 바지도 꽉 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진영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저는 그 순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잠옷은 목 부분이 깊이 파여 있었고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불편해 보이네요. 그래도 잘 어울려요. 태진 씨.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 내일도 시간 되세요? 내일 바닥 공사도 해야 하고 아래 집의 피해도 파악하고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저 혼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김진영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배웅하며 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일 수리업자가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는 조금 난감했지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김진영의 연락을 받았고 잠시 그녀의 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리업자는 이미 와 있었고 우리는 함께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천장은 물에 젖어 변색되었고 전기선이 타버려 합선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수리업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기선과 전등을 교체하고 천장이 완전히 마르면 도배를 새로 해야 합니다. 저는 비용을 물어보고 나서 김진영에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꽤 나가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영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 후 그녀의 집 바닥 보수 공사가 모두 끝났고 수리업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진영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진 씨,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먹고 가세요.
유나한테 말해놨어요. 남편 일 시키고 저녁 대접한다고요. 김진영이 준비해놓은 음식이 식탁에 깔려 있었고 그녀는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매일 저녁에 약주를 한 잔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후 김진영의 얼굴은 점점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앉아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 기운에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오래 외국에 있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김진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보고 싶죠. 여자에게는 남자가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돈보다도 말이에요. 그녀의 셔츠목 부분이 내려가며 살짝 드러난 모습이 눈에 띄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옷깃을 살짝 올렸습니다. 술 기운에 저도 과감해져서 말했습니다. 진짜 몸매 관리를 잘하시네요. 정말 예쁘세요. 김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용하고 요가 덕분이에요. 하지만 요즘 다리가 좀 굵어진 것 같아서.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잠옷을 살짝 당겨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전혀요. 여전히 예쁘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김진영은 별로 개의치 않아 보였고 저는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일어서서 제대로 보여주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서서 잠옷을 더 살짝 당겨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저는 취기가 올라 더 큰 실수를 할까봐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진영씨 오늘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네요. 유나가 기다릴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기가 살짝 올라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고 오지 그랬어? 진영이한테 관심 많다면서 이번이 좋은 기회잖아? 저는 다가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일찍 왔잖아. 술 조금 마셨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내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결국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일찍 들어와. 괜히 이상한 생각 들게 하지 말고. 아내는 무용을 전공했으며 현재 무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방에서 공연이 있어 금요일 저녁에 출발했고 일요일에 돌아온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죠. 토요일 저는 혼자 점심을 먹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와 만나 즐겁게 먹고 놀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 아내의 친구 김진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식사하러 온 그녀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날 그녀를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죠. 김진영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녀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영씨, 오늘 공연하러 가지 않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김진영은 언제나 함께 공연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연? 무슨 공연요? 이번 주에 공연 없는데요. 그녀의 말에 제 머릿속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아니, 아내가 이틀 동안 공연이 있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저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안 갔어요. 진영은 서둘러 대답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진영 씨,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왜 그렇게 당황해요? 저는 갑작스레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슬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진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진 씨 진정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손 좀 놔요. 그녀는 애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진영씨. 이번 주에 정말 공연이 없다고요? 김진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씨, 저 정말 몰라요. 이번 주에 공연은 없어요. 유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따로 공연을 잡았을 수도 있죠. 진영씨, 뭔가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그녀를 몰아붙였고 김진영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입을 떼었습니다. 태진씨, 제발 진정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유나는 제 절친이에요. 제가 어떻게 함부로 그녀에 대해 추측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내가 예전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 아파요. 그만해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진영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유나가 대학 때 우리 과 교수님과 그런 사이였어요. 그 교수님은 정말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분이었죠. 특히 무용 실력이 뛰어나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김진영은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지금 우리 공연 기획자예요. 저는 김진영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진영은 제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진 씨, 제가 아는 것은 다 말씀드렸으니 제발 놓아주세요. 그리고 유나에게 절대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교수님이 알게 되면 저 공연단에서 쫓겨날 거예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저에게 간절히 빌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영이 털어놓은 그 이야기들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아내가 정말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 상태였죠. 김진영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의 정적 속에서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차분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무슨 일이야? 내일이면 돌아갈 텐데. 그녀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언제 돌아와? 일요일 저녁에 도착할 거야. 내일도 공연이 끝나고 바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 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공연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조심히 와. 저는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점점 확실해졌지만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태진,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SNS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내는 평소 SNS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가끔 공연 사진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정에는 공연과 관련된 최신 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올라온 사진은 친구들과 함께한 사적인 사진들이 전부였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는 김진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영씨, 솔직히 말해줘요. 유나가 그 교수님이랑 다시 만난 건가요? 김진영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씨,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정말 모르겠어요. 유나가 당신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그 교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대학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애매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아내가 공연을 핑계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김진영이 말한 그 교수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온갖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내는 약속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자기 나왔어. 공연 정말 잘 끝났어. 너무 피곤해. 하지만 그녀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었지만 그 결과가 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정리하고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물건들을 몰래 뒤져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쉽게 들키진 않겠지 하고 생각하며 아내의 치밀함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점점 복잡해지는 머릿속을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샤워 중인 아내에게 다가가 뜨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더러운 몸을 만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즈음 저는 태연한 척하며 침대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저를 바라보며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이상하네. 내가 공연하고 오면 늘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더니 오늘은 왜 조용해? 나 없을 때 누굴 만나서 이미 풀고 온 거 아니지? 그녀의 뻔뻔한 말의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폭발할 뻔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몸살이 좀 온 것 같아서 힘이 없어. 어제 친구들이랑 밤에 술을 마시고 오래 밖에 있었더니 그런가 봐. 요즘 밤 공기가 많이 차더라고. 아내는 슬며시 웃으며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약은 먹었어?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겠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배우가 되어야 해. 공연이 아니라 연기 연습을 했나 봐.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기 싫어 침대에 누워 잠든 척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 그녀가 제 옆에 누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조금 더 기다린 후 살짝 그녀를 터치해 봤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잠깐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을 시도해 보려고 그녀의 휴대폰에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대니 곧바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낮에도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영이 말해준 그 교수의 이름을 찾았고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교수와의 대화 내용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깨끗함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연을 함께하는 지도 교수와 이렇게 교류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실망한 채 아내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우려던 순간 아내의 목 뒤쪽에서 작은 빨간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입술 자국과 흡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키스 자국인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그녀를 깨워 진실을 캐묻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가 둘러대면 오히려 제 계획이 들통날 수 있었기에 마음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그 교수는 제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그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저는 내일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무인가게를 둘러보고 9시가 되자 어젯밤 검색해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직접 와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곧장 운전하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인원도 많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소규모 탐정사무소를 떠올렸지만 실제로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마치 일반 회사 같았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남성 탐정과 나누었고 여성은 노트북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듣고 난 후 남성 탐정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아무 일 없는 척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탐정에게 의뢰를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후 사무소를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참기 힘들었지만 바쁜 일상에 매달려 집을 일찍 나서고 늦게 돌아오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몸이 아픈 척 병원을 들락거리며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탐정을 고용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느라 생계를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고 조사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 교수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 교수가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한 아내 외에도 3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중 2명은 유부녀였고 1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긴 했지만 교수와 유부녀들이 모텔에서 만나거나 자동차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에서 여대생과 찍힌 적나라한 사진과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탐정은 아직 아내와의 접속은 없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3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서 가까우시면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들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무인가게에 있었기에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주차장에 차를 대면 입차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저는 옆 단지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탐정과 보조직원은 이미 저희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었고 보조직원은 가슴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집 안으로 급습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와 그 교수는 거실에서 벌거벗은 채 서로 뒤엉켜 있었고 심지어 커튼도 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탐정이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내와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놀란 듯 외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 시간에?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친 것들, 정신 나갔구나. 내가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알았지만 설마 내 집에서 이 짓을 할 줄은 몰랐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어이 교수 양반, 숨지 말고 나와. 남의 집 거실에서 그 짓 할 땐 언제고 이젠 숨기 바쁘냐? 너희들 끝났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그러자 교수와 아내는 황급히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이번이 처음이야. 제발 용서해줘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직도 날 속일 생각이야? 너희 둘 내가 다 조사해봤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놈이 너만 만나는 줄 알아? 너 빼고도 내가 아는 사람만 3명 더 있어. 더럽다, 정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들을 밖으로 내쫓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발로 차서 던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그 교수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메시지로 제가 수집한 사진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교수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아내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일 테지만 그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내의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가 저지른 일과 그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그녀의 행적을 감추고 사실을 조작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믿어온 모든 관계들은 무너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일을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미리 알아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기에 변호사도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전달했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 교수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명예가 실추된 것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청구는 단순한 폭수를 넘어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 대학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교수로서의 권위를 남용해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의 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그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교수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고 그의 직위가 박탈될 수 있도록 제보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모든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그 교수는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그 교수의 모든 행적을 폭로한 이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그동안 미리 준비했던 법적 절차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고 교수와 아내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교수의 아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한 그녀는 곧바로 충격에 빠져 교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수의 행동을 의심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학교에서는 그를 징계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제가 제보한 자료들은 단번에 퍼져나갔고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특히 그 여대생과의 관계가 밝혀지자 교수로서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학교는 곧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교수직은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교육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경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변명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과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떠났고 사회적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점차 고립되었고 그녀의 삶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이혼 조건에 있어 저에게 불리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었고 위자료 청구도 성사되었습니다. 그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었고 그가 저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중이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은 성사되었고 복수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 사업을 확장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실현할 시간과 자원을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이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원과 함께 무인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김진영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영은 저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그저 저에게 불편함만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진 씨 괜찮아요? 지금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알면서 왜 묻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영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요. 그들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 태진 씨가 더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왜 이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자극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진영 씨, 혹시 유나를 동정해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온 건가요? 김진영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유나랑 연락 끊었어요. 유나도 면목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 우리 모두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녀의 해명에도 저는 불편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영씨, 솔직히 유나의 친구를 만나는 게 좀 불편해요. 더 이상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김진영의 얼굴이 머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가게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진 씨, 잠시만요. 정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고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차분히 얘기해요. 그녀의 끈질긴 태도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는 걸까? 우리는 인근의 조용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근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 씨, 사실 저 태진 씨를 좋아해요. 유나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태진 씨를 잃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고백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나에게 불륜을 저지르라고 하는 건가? 저는 당혹스러움과 분노에 차서 대꾸했습니다. 진영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 유부녀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유나가 바람 피웠다고 저도 유부녀랑 바람 피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더 이상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김진영이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진 씨, 아니에요. 저 이미 이혼했어요. 남편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도 내 연녀가 있었어요. 나를 배신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눈물에 저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녀를 달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진영씨, 미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앉으세요. 김진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로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 출장 중에 유부녀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거예요. 결국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보일 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그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유나보다 치밀하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배신을 당한 거였구나.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공감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유나가 교수와 그런 사이인 걸 의심했었어요. 그리고 태진 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죠. 그런데 태진 씨가 그들을 조사할 때 솔직히 기뻤어요. 유나는 제 친구였지만 태진 씨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는 대학 때 교수와의 관계로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때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혼 후에도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나를 질투하게 됐어요. 태진 씨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태진 씨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같은 상처를 공유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도 저와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같은 배신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놀라웠지만 그만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영씨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니 진영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영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진 씨 정말 용감해요. 저는 이혼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진행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과 그 불륜녀에게 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태진 씨의 행동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지금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어딘가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당장은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했고 힘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아낌없이 그녀에게 공유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터득한 법적 지식부터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영은 단순히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한 성격은 저를 조금씩 이끌었고 어느새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김진영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에게 고백했지만 이제는 제 쪽에서 마음을 표현할 차례였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김진영은 전화를 받으며 감격스러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순간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태진 씨 정말 기뻐요. 드디어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저도 진영 씨를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곧바로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오늘 밤이 정말 기다려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일 때문에 온몸에 땀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단장한 후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면도하고 깨끗하게 샤워한 뒤 새 속옷을 꺼내 입고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양치도 꼼꼼히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 준비를 완벽히 하다 보니 1시간이 넘어서야 드디어 김진영의 아파트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김진영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진영은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실크 소재의 얇은 슬립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밖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김진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저를 끌어안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부끄러움 많고 순수한 여자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김진영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 순간 모든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김진영의 키는 167cm 정도로 날씬한 체형에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마치 전류가 온몸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을 버틸 남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저는 김진영을 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의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진 씨, 오늘이 우리가 함께한 첫 데이트지만 사실 저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첫날이었어요. 그때 태진 씨가 보일러 수리 때문에 도와주러 왔을 때부터요. 그래서 오늘 태진 씨에게 잊지 못할 첫날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평생 저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는 왜 오늘 그녀가 평소와 달리 더 적극적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는지, 얼마나 저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 아끼고 지켜줘야겠어. 그 순간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올해 비슷한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의 경험도 나누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슷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제 기억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저는 32살이었고 아내는 29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 차였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2번의 유산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갔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저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2달간 지방에 내려가 있었을 때 어머니가 아내에게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아내를 압박했고 결국 아내는 저와 상의 없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명목은 다양했지만 그 내용은 집안의 치부와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총 8천만 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소액으로 투자하며 원금 대비 한 달에 2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큰 투자 기회가 있다는 말에 속아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시작했지만 투자는 본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결국 그 돈은 모두 사라졌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그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작은 수익이 보장된 상품으로 유인한 후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기에 사기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높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고 친척들은 어머니를 비난하며 빚을 갚으라는 톡촉을 계속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부의 삶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충격을 받아 죽겠다고 소동을 부리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돈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어머니의 모든 빚을 상환해 드렸습니다. 아내도 저를 지지해 주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늘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원래 편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에 2번만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지만 아내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오늘이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어서 휴가를 내고 일찍 돌아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파 위에 입었던 흔적이 있는 속옷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개방적인 스타일의 속옷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입었던 것일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못 보던 새 속옷 몇 벌과 함께 채찍, 밧줄 같은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와 다양한 즐거움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본인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를 변태라고까지 욕하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앞에서는 그럴듯한 척하더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나 화려하게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 대한 감정이 점점 배신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급히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혼자 돌아온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곧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고 평소에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나 원피스 같은 보수적인 옷만 입던 아내가 오늘은 탱크톱에 짧은 치마 그리고 하이힐을 신은 매우 섹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더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침실로 가더니 서랍에서 새 속옷을 꺼내 들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속옷까지 챙겨 나가는 걸 보면 분명히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믿고 사랑했던 저의 모든 것이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인 채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내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불렀고 저는 서둘러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아내가 도착한 곳은 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아내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호텔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감과 배신감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카운터로 달려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간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운터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손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커졌고 제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뒤엉켰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카운터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계단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안, 빨리 보안 불러서 저 사람 잡아요. 카운터 직원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이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폭도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그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아내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때 2명의 보안 요원이 저를 쫓아와 폭도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멈춰주세요.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 보안 요원이 제게 외쳤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다시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서도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나야, 나와봐. 그러나 그 순간 2명의 보안 요원이 뒤따라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어요. 제발 놔둬요. 확인만 하게 해줘요. 보안 요원들은 저를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진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결국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을 이길 수 없었고 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소동 끝에 저는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끝없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호텔에 간 것인지,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 답을 찾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선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범칙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3시간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현관 앞 신발장 아래에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문에 귀를 대고 집 안의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이 자세 좀 그만하자. 너무 부끄럽고 불편해.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어봐. 난 저게 좋아. 몇 가지 다른 섹시한 동작도 해보자. 난 그 그물망 스타일의 속옷이 너무 좋아. 너 정말 매혹적이야. 모든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해. 내 남편도 좋아하지 않니? 이런 옷은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에게는 절대 안 입어.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많이 봤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그들은 아까 호텔에서 무언가를 했던 것도 모자라 내 집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문 앞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행동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리는 거실이 아니라 침실에서 들렸습니다. 침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걸 상상하며 침실로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속옷을 입고 다양한 섹시하고 요염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여러 각도에서 아내를 촬영하고 있었고 꽤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부터 아내와 저는 매일 돈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젊고 매우 예뻤고 연예인 같은 얼굴에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글래머 모델로 촬영을 한다면 수입이 꽤 될 겁니다. 혹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나쁜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모든 빚을 떠안았을 때도 아내는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바람을 피울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머 모델 일을 한다는 건 자신의 몸을 낯선 남자에게 내보이는 일이니 이 일이 적절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 안에서 글래머 모델 일을 한다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비록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사진작가와 글래머 모델이 단둘이 있는 경우라면 사랑에 빠지기 쉬운 상황인 거죠. 제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심지어 섹시한 속옷을 입고 있었기에 단순히 사진 촬영만 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제 아내의 아름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더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숨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촬영만 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작가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체 상태로 작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 앞에 섰고 사진작가는 그녀의 몸을 각도에 맞춰 지시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숙여봐. 좋아, 지금 이 각도가 완벽해. 섹시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아내는 사진작가의 지시에 따라 고개를 숙이면서도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무 과하지는 않아?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너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 마치 프로 모델 같아. 아내는 살짝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다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포즈를 할까? 사진작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 가보자. 속옷끈을 살짝 어깨에 걸쳐보는 거 어때? 그게 더 관능적일 거야. 아내는 작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속옷끈을 살짝 내리면서 카메라를 향해 매혹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화가 나면서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사진작가는 계속해서 아내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바로 이거야. 너는 정말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여자야. 내 남편도 이걸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는 날 항상 순진한 여자처럼 봐. 사진작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남편이 뭘 모르는 거지. 내 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알지? 몇 번만 더 찍자. 아내는 나체로 서 있었고 작가는 아내에게 포즈를 지시했습니다. 가끔은 작가가 직접 아내의 포즈를 잡아주며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자신감 있는 자세로 포즈를 취했고 사진작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작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촬영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해볼까? 아내의 얼굴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스쳤지만 곧바로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누워요. 오늘은 내가 잘해줄게요. 절대 만족하게 해줄게요. 아내는 그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분류는 이미 확실한 사실이었고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아내가 제 앞에서는 순진한 소녀처럼 행동하면서도 다른 남자 앞에서는 이렇게나 열정적이고 매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혈압이 치솟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집에 원래 있는 야구 방망이를 찾아서 꽉 쥐고 침실 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것들, 이 불륜 남녀,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아내와 사진작가는 깜짝 놀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 돌아왔어요? 아내는 충격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아까는 호텔에서 너희를 찾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너희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보금자리라고. 그런데 딴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인간이냐?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찍 돌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네.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일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저 돈을 벌려고 한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진작가는 아내의 옆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점점 더 화를 내며 소리쳤고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때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어.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 외쳤습니다. 이미 다 봤어. 설명할 것도 없어. 당장 꺼져. 저는 아내를 밀어내고 손에 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진작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를 단단히 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하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경석, 너 당장 나와. 내가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개자식 감히 바람을 펴? 빨리 나와. 소리의 주인공은 추경석의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되겠군.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아름답지만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가 잔뜩 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뒤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우리 그들을 제대로 혼내줘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가 난 채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가 보니 제 아내만 있었고 주경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22층이라 창문을 통해 도망갈 수는 없으니 분명히 방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찾아봅시다. 저와 트렌치코트 여자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주경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방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 내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저는 화장실 문 열쇠를 찾아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주경석이 숨어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화장실 안에는 한 명의 여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억울한 표정으로 트렌치코트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아요? 여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민망해했고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에게 사과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침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제야 그 여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어? 왜 여자로 바뀐 거야? 당혹스러운 제 질문에 아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억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제가 아내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저는 아내를 꼭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저를 힘껏 밀어내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 우리 집은 4천만 원의 빚에 시달렸어요. 당신은 멀리 지방으로 가서 일해야 했고 우리 둘은 한 달에 2번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피팅 모델 일을 했던 거예요. 내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억울함을 이해했지만 제 마음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그 남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그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걸 봤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배신한 줄 알았어. 아내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지 마사지 하려던 것뿐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우리를 위해 한 건데 당신은 나를 의심했어요. 나는 정말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정막이 흘렀고 그 여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오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가 했던 모든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아내의 행동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냉정을 되찾고 방금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사진작가와 사적인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사진작가는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도 남녀 사이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3분도 안 되어 갑자기 여자로 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이 분명히 우리 집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진작가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하지 않으며 아내는 이 일의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녀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며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녀를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사진작가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새벽까지 방 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한쪽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진정해요, 저예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한쪽에서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 주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당신 아내는 집에 없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당당하게 제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요. 사실 저도 아까 있었던 일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나가서 얘기하죠. 혹시 아내가 돌아오면 우리 둘이 해명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 남편을 계속 감시했어요. 오늘 밤에 제가 보낸 사람이 분명히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함께 당신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왔을 때 왜 남편이 여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남자 사진작가가 제 아내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들어온 후 그 사진작가가 화장실로 숨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여자로 변했어요. 그 말을 듣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깜짝 놀라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의 사진을 찍던 그 사진작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자가 된 거죠? 아무리 여자나 남자가 분장을 한다고 해도 외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상황의 복잡함과 이상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렌치코트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후
저는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트렌치코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깨달았습니다. 트렌치코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묻는 거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그러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과 당연히 관계를 했죠. 횟수는 몇 번 안 되지만 분명히 남자였어요. 저는 올해 31이고 그 전에 남자친구도 3명이나 사귀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더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남편이 관계 시 맨정신인 상태였나요? 저는 다시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민망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걸 왜 물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의아한 점이 있긴 해요. 남편은 매번 술을 먹고 냄새 좋은 향을 피우고 샤워를 30분 넘게 하고 준비된 분위기에서만 하려고 해요. 저는 여자지만 샤워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래 한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매번 저는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고 잠결에 그가 제 위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낮에 요구하면 핑계대고 피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좀 믿기 힘들지만 그 사람은 여자일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여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자라서 매번 먼저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가 거절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추측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죠. 눈으로 직접 봐야 확실하니까요. 그가 정말 여자인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 밤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트렌치코트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그와 함께 잠자리를 시도해 보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아마도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직접 그의 바지를 벗기고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오늘 밤에 시도해 볼게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트렌치코트 여자의 이름이 장혜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혜진의 남편이 여장 남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장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장혜진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신 남편이 퇴근하기 전 당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이 카메라는 휴대폰에 연동되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집 다른 방에 잠입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잠자리를 시도해 보세요. 그때 저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거예요. 이번엔 그가 무슨 술수를 부리는지 두고 보죠. 장혜진과 남편이 함께 침대에 있는 모습을 제가 몰카로 지켜보는 건
그녀에게 아주 민망한 일이었을 겁니다. 장혜진은 마음속으로 원치 않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하죠. 그렇게 장혜진은 계획에 동의했고 저는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몰래카메라와 휴대폰,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 수갑, 밧줄, 야구 방망이, 물티슈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혜진의 부모님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비싼 5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많아서 제가 숨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장혜진의 방과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장혜진의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혜진은 그를 애무하고 키스하며 매우 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장혜진이 끈질기게 매달리자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와인을 같이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고는 또 배가 아프다며 나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올게. 넌 방에서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장혜진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다시 나와 서랍에서 향을 하나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장혜진의 침실 문 앞에 두고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큰일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제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또 당신 방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게 아마도 수면제일 거예요.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요.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건 핑계일 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제가 몰래카메라에 연동된 휴대폰을 확인하니 주경석은 화장실에서 물을 털어놓고 그냥 변기에 앉아있기만 했고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0분 후 그는 화장실에서 나와 몰래 침실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장혜진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상황을 살피러 가고 있어요. 자는 척 하세요. 장혜진은 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장혜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경석이 바지를 벗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팬티에는 남자의 모양과 같은 검은 모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경석은 사실 여자였습니다. 이전에도 주경석은 수면제를 이용해 장혜진을 재운 후 남자인 척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경석은 발소리를 듣고 급히 뒤를 돌아보았고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그가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발차기로 그녀의 배를 가격했고 그녀는 3-4m나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누운 채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수갑을 꺼내 주경석의 손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때 장혜진은 화가 난 채로 말없이 주경석의 다리 사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가짜를 확인했습니다. 주경석은 여성이었고 그 가짜 물건을 이용해 남자로 가장해 왔던 것입니다. 장혜진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주경석의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날 속였어? 이렇게 하는 게 날 배신하는 거야. 너 이게 나한테 할 짓이야? 주경석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몸은 여자지만
어릴 때부터 남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했어. 널 속인 건 사실이지만 널 사랑한 것도 사실이야. 물론 난 좀 바람둥이야. 난 너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그의 아내도 좋아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 내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주경석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사적인 모델일 뿐만 아니라 가끔은 나와 잠자리도 가졌어. 아내가 너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아내는 성적으로 정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경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 당신 집에 많은 빚이 생겼잖아. 당신 아내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어 했어. 나는 남자 옷을 입고 다니지만 본질적으로 여자야. 당신 아내에게 내가 여자라는 건 바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야. 물론 그녀도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 결국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당신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강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이고 제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제 추경석은 이미 제압되었고 남은 일은 장혜진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혜진은 추경석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전에는 꺼져 있던 아내의 휴대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돌아와줘.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았어. 당신과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도 다 이해해. 당신을 탓하지 않을게.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여보 사랑해.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참을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라면 내가 그녀와 잔 건 바람이 아닌 거죠. 맞죠? 맞아. 저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죠? 당신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잖아. 내가 왜 싫어하겠어? 그냥 여자친구랑 잠을 잔 것뿐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나 사랑하지? 돌아올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일은 우리 둘 다 잊어버리자.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해.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강아지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 무능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당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나도 이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빨리 빚을 청산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 보고 싶어요. 얼른 데리러 와줘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소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경석은 경찰에 의해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장혜진은 경찰서에 가서 주경석의 사기 행각을 신고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경석은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주경석과 함께 일하며 1,000만 원을 벌었고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집안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더 이상 아내를 떠나 멀리서 일하며 아내와 떨어져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사는 도시로 돌아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내는 마침내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산이 걱정되어 어린이집 교사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는 제 조언을 받아들이고 일을 그만두었고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고 지금은 집에서 딸을 돌보며 간간히 온라인 쇼핑으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진급을 하였고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모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